이번 수업에서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변동 환율제를 살펴보고 환율의 다양한 결정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부는 다른 통화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를 관리합니다. 먼저 관리 변동 환율제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대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환율을 수용할 수 있는 환율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통화의 과도한 가치 하락이나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상한이나 가격 하한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안내하기 위해 최근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상대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이 정해진 값을 넘지 않도록 조처한 국가의 실제 사례를 활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유럽의 스위스 프랑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거의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에겐 국내 통화인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유로 대비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로는 스위스의 대다수 무역 파트너와 모든 주변국에서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지난 10년간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잠깐 살펴봅시다. 해당 그래프의 몇 가지 숫자를 이용하여 오늘 우리의 그래프 분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유로로 표시된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65센트였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사이 그리고 2008년 거의 전반에 걸쳐 프랑의 가치는 약 65유로센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중순과 2009년부터 프랑은 여기 보시다시피 유로화 대비 꾸준히 평가 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쯤엔 75유로까지, 2011년 중반 즈음엔 85유로까지, 그리고 2011년 여름에는 고점을 찍는데 거의 1유로에 육박했습니다. 최고점은 프랑당 95유로 이상입니다. 95센트는 2006년과 2011년 사이 스위스 프랑의 통화 가치에 비하면 거의 50%의 가치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2011년 중반에 프랑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약 83유로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 4년 내내 큰 변동 없이 유지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유럽 내의 스위스 프랑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이것은 자유시장이 작동해서 프랑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 국립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유로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개입의 목적은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강세를 거듭했던 스위스 프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스위스 수출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프로 돌아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무슨 일로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08년과 2009년경에 시작된 유럽 금융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2010년에 그리스의 적자 규모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리스 정부가 발표했을 때 투자자들은 유럽 자산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채에서 자금을 빼낸 투자자들은 스위스 프랑, 스위스 국채 및 스위스 은행을 포함해 더 안전한 자산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자산에 대한 투자 탓에 2008년경부터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스위스 프랑의 절상이 프랑당 1유로에 육박했던 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걸 D2011이라고 합시다. 스위스 프랑이 1유로에 가까웠던 해가 2011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일시적이긴 했지만 실제로 1프랑당 1유로로 상승했었습니다. 이 당시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프랑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세 가지 표준 도구 중 두 가지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율을 다른 통화와 연계해 관리하거나 고정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스위스 수출업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에 앞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먼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금리 인하를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2011년 금리 인하는 스위스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낮은 금리는 스위스에 대한 투자 수익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낮은 금리는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통화의 가치 하락을 초래합니다. 자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것을 더 이상 원화절하,
또는 환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는 평가절하입니다. 2011년에 스위스 국립은행이 채택한 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유럽 내의 스위스 프랑 시장에 미칠 후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앞서 말한 3년 내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스위스 자산에 대한 인기를 떨어뜨리고 이론적으로는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곡선을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하락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만약 금리가 하락하면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통화는 약세를 띠게 됩니다. 만약 스위스가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 또는 가치 상승을 원했다면 어떨까요? 자, 그것은 당시 스위스 정부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길 원한다면 금리를 인상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절상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평가 절상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환율을 끌어내리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1년 중반쯤에 환율은 1프랑에 거의 1유로까지 올랐습니다. 그 뒤 스위스 국립은행은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제2의 환율 관리 수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유럽의 스위스 프랑 시장의 가격 상한, 즉 환율 상한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2011년 7월 스위스 국립은행이 한 일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2011년 7월에 스위스 프랑 시장의 가격 상한을 83유로 센트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우리 그래프에서 바로 여기 83유로 센트에 맞춘 수평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본질적으로 스위스 프랑의 가격 상한을 83유로 센트로 설정했고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끌어내려 환율을 프랑당 83유로 센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리 인하만으로 83유로 센트 수준 이하로 수요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공적준비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준비금의 공식 사용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상대 통화 대비 평가 절상 또는 평가 절하를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위스 국립은행은 스위스 프랑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위스 국립은행은 외환 시장에 스위스 프랑을 매입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싶을까요? 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스위스 프랑을 매입했다면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프랑은 유로화 대비 더욱 강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반대로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를 강세로 만들고 프랑화를 약세로 돌리기 위해 유로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여기에 유로화 시장이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시연해야 할 것은 스위스 내외의 유로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로화 수요를 확대했던 방식은 수천억 프랑을 인쇄해 무차별적으로 유럽 외환 시장에 쏟아붓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S1이라고 합시다. S1은 중앙은행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스위스 프랑 시장에 개입하여 83유로 센트의 가격 상한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83유로 센트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정한 스위스 프랑의 최적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은 사실상 스위스 프랑 시장의 가격 상한입니다. 그 가격 상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고 유로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유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유로화 환율은 거의 1스위스 프랑에서 1.2 스위스 프랑으로 올랐고 반대로 프랑 값은 1유로에서 83유로 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해설로 돌아갑시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싶을 경우 중앙은행은 반드시 외국 통화를 매입해야 하니 중앙은행의 공적준비금은 축적되겠지만 자국 통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스위스 프랑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스위스 프랑의 경우 2011년에 스위스 국립은행이 정확히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매입하기 위해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한 83센트의 가격 상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에 대한 환율 도표를 살펴봅시다. 이제 2011년부터 스위스 국립은행은 83센트의 가격 상한을 수립했고 다음 4년간 거의 줄곧 환율이 그 가격 상한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 가치는 두어 번 80센트까지 떨어졌고 한두 지점에서는 80센트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프랑의 가치 하락은 스위스 국립은행이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기대한 바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는 차트로 돌아가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일국의 통화에 대한 가격 하한을 설정하는 가상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만약 균형 환율이 그 가격 하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희망하는 스위스 프랑의 최저 환율을 70센트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70센트에 맞춰 수평선을 그리고 이 선을 가격 하한이라고 합시다. 프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균형 환율이 70센트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요 곡선을 좌향 이동시켜 70센트 밑으로 S1 곡선과 교차하도록 시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균형 환율이 60센트로 떨어진다면 스위스 국립은행은 시장에 개입해서 자국 통화를 매입하고 이 경우에는 유로를 포함해 다른 보유 통화를 매도해서 스위스 국립은행에 설정한 가격 하한인 70센트에 맞춰질 때까지 프랑을 평가 절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신규 수요 곡선은 스위스 국립은행에 개입할 경우 일어날 일을 나타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최저 가격 하한인 70센트를 유지하기 위해 스위스 프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다소 어수선해지네요.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한이 83센트로 설정되었던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83센트의 가격 상한이 다시 보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최고 환율 또는 최소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공적준비금으로 알려진 외화 보유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다른 통화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를 특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세 번째 도구는 환통제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와 국내 투자자의 국외 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액을 허용되는 범위 내로 제한해서 외환 시장에서의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본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 달러 대비 중국 통화 가치의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대중국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온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국 통화의 약세를 고수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수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중국 위안화에 대한 상방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강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국외 투자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대규모 국외 투자는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공급을 증가시켜 통화의 약세를 초래합니다. 정부가 자국 통화의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국외 투자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을 관리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로 인해 해당 경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므로 통화 가치를 가격 상한 이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는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면 그 나라 투자에 대한 인기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가격 하한 이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적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액을 말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싶다면 2011년 스위스가 그랬듯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매도하고 외국 통화를 매입해서 공적준비금을 축적합니다. 그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유로 대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다른 통화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를 평가절상하거나 강세로 유지하려면 외환시장에서 외국 통화를 매도하여 공적준비금이 축소되더라도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통화 수요를 부양하고 중앙은행이 설정한 최소 수준 이상으로 환율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환통제를 단행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나 국내 기업의 국외 투자 규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 내부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투자 금액을 제한하면 외환 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수요를 특정 범위 내로 유지하고 환율을 원하는 범위 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관리 변동 환율제와 연계 환율 제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계 환율 제도는 본질적으로 관리 변동 환율제의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어느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연계하려면 정부는 외환 거래에 극도로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적준비금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연계 환율 제도는 관리 변동 환율제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연계 환율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통화에 연계할 게 아니라 그냥 외국 통화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우린 관리 변동 환율제의 장단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변동 환율 제도의 장단점을 되돌아봄으로써 그것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변동 환율제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안정성과 확실성이며 그것이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인프라, 기술, 자본 또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저개발 국가들은 관리 환율 변동제가 유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 환율 변동제 하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한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같이 하거나 공장을 짓고 싶은 외국 기업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관리 환율 변동제의 한 가지 단점은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가 유로화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을 관리하기로 했을 때 수억 스위스 프랑을 인쇄해서 유로화를 매입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을 관리하기로 할 경우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외환 시장에서 공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공적준비금, 즉 외화 보유액을 활용하여 외환 시장에서 자국의 통화를 매입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것은 중앙은행이 외국 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축적해야 하므로 그 나라의 가계는 저축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공급이 지속해서 증가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의 또 다른 단점은 통화 정책을 이용하여 내수를 통제할 여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관리가 변동 환율제의 장점 중 하나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환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면 그 국가는 통화 정책을 주로 국내 것이 경제적 목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환율 값을 관리하는 게 통화 정책의 목표가 된다면 금리 조정의 초점이 국내 총수요, 즉 내수 관리가 아니라 환율값 관리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완전 고용, 경제 성장 및 물가 안정이란 것이 경제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위반자들의 중요한 수단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관리 변동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의 차이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를 들어 통화 정책의 사용과 공적 준비금의 축적 또는 매도를 통해 어떻게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특정 가격 상한 이하로 또는 특정 가격 하한 이상으로 유지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환통제의 경우는 정부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를 얼마만큼으로 제한할지를 설정해야만 합니다.